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안병원 종양내과센터 교육상담실의 교육간호사 배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항암제 부작용 및 관리 방법입니다. 우선 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국소 치료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종양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치료 요법이고요. 그리고 전신 치료로서는 항암화학 요법이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항암제를 사용해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장기에 퍼져 있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암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로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여 가장 일반적인 원리의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는 빠른 증식을 하는 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정상 세포들도 같이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이는 암에만 발현되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표적을 대상으로 하여 암을 죽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약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내 몸의 세포들로는요. 골수세포, 점막 상피세포, 그러니까 위장간 세포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모근세포와 그리고 난소나 정자세포 같은 생식세포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항암치료의 이제 목적으로는요, 선행 항암치료, 보조 항암치료, 그리고 고식적 항암치료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선행 항암치료는 수술 전에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항암치료고요. 대표적으로 유방암, 그리고 직장암, 또는 골육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항암치료로는 수술 후에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이제 항암치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암 진단 시 2기나 3기 정도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수술 후에 4개월, 6개월, 그 정도 1년 이렇게 재발 예방을 위한 치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고식적 항암 치료는 이제 암 진단 시 다른 장기에도 전이 상태가 있어서 4기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이 하는 항암 치료가 해당이 되고요. 이는 이제 암으로 인한 증상 조절과 그리고 생명 연장을 위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 컨디션이 가능한 그리고 항암제가 잘 듣는 한 계속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는 일단 우선적으로 미리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미리 알아두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이 있어야 또 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한 번 항암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꼭 매번 다음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약물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능하다면 운동이나 직장생활들도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선 가능하십니다. 말씀드릴 첫 번째 부작용에 이제 골수 기능 저하 부작용으로 감염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로 인해 내 몸의 골수세포, 특히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세포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떨어졌다 회복됐다를 항암 매 사이클마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해서 항암제를 맞고 보통 첫 주에는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고 피로한 그런 이제 주로 컨디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나게 되면 이 백혈구가 파란색 곡선 그래프처럼 정상보다 아래로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한두 주 정도 후에 다음 항암 맞을 때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서요. 항암제마다 치료 사이클이 다르지만 보통 2에서 4주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 둘째 주에 해당되는 이 백혈구 수치 저하되는 주가 이 시기에 열이 나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빨리 응급실 쪽으로 오셔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항암 기간에 나는 열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열이 날 때는 꼭 응급실에 오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관리 방법은 사실 감염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 씻기 그리고 구강 관리인데 양치질과 가글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가글 같은 경우는 뭐 시판되는 가글인 같은 그런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가글은 사실 권해드리지는 않고 일반적인 생리식염수나 또는 중조가글로 가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많고 먼지 많은 곳에 꼭 외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외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고기나 생선 종류는 익혀서 드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장이나 좌약 같은 거 역시 상처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시도록 하고 변비 증상은 먹는 약으로 조절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치과 치료, 뭐 스케일링이나 발치, 충치 치료 역시 교수님과 꼭 상의하고 받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에 뭔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났다고 함부로 짜거나 긁는 거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상처가 났을 때는 그때그때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면 응급실에 꼭 방문을 주셔야 합니다. 이때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는 그다지 권해지지는 않아서요. 1시간 정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면 다른 처치 없이 그냥 바로 응급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로는 사실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리하기 전 손위생 그리고 조리 식기에 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은 충분히 익혀 먹고 과일하고 야채는 사실 크게 익혀 드실 필요는 없지만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상온에서 장시간 드시는 건 별로 권해지진 않고요. 특히 외식 자체는 위생적인 곳에서 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은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출혈 부작용인데요. 이는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지혈을 담당하는 혈액세포들이 수치가 감소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 관리 방법은 우선 외상, 뭐 부딪히거나 상처 나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의외로 암 환자분들이 양치하거나 코를 풀 때 피가 나고 그게 또 조절 안 돼서 응급실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양치해 주시고 코 세게 풀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변비 좀 조심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소염 진통제나 항혈전제 등은 교수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응급실에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장관 부작용인데요. 오심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작용 중에 또 한 가지이기도 한데요. 항암제를 투약하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후에 증상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한 번 증상이 시작이 되면 3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고 사실 이는 약물 따라 또는 사람 따라 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성 오심은 24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고 간혹 이제 약제에 따라서 지연성 오심이라 그래서 만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스플란틴이라는 항암제고요. 오심구토가 너무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병원 문턱만 밟아도 울렁거리거나 토할 수 있는 이런 예측성 오심도 있어서 오심구토는 그때그때 너무 힘드실 때는 의료진에게 얘기하여 조절 받으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부작용 관리 방법으로는 일단은 약을 잘 드셔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식사는 소량씩 자주 넘어가는 거 위주로 드시는데 사실 냄새 많이 나는 음식들이 더 역한 건 사실이어서 빵이나 강냉이, 누룽지, 국수 같이 담백하고 시원한 음식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울렁거릴 때는 억지로 식사 안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원인으로 메스꺼운지 알아내서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욕 부진 그리고 체중 감소입니다. 이도 사실 힘들게 나타나면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부작용 관리 방법은 사실 오심구토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고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영양 밀도 높도록 칼로리가 높게 해서 드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숫가루나 두유를 섞어 드시거나 또는 샌드위치를 드실 때 최대한 칼로리가 높을 수 있도록 빵, 치즈, 계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드시는 거고요. 물 대신 유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실 때는 식욕 촉진제 같은 것들이 처방이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료진과 상의해 보셔도 되고 요즘에는 뭐 그린비아나 뭐 뉴케어 같은 영양 미음 캔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으로는 구내염인데요.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40% 이상이 경험하신 만큼 흔한 부작용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항암제로 인해서 점막세포가 손상돼서 그러하고요. 보통 항암제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2주째에 가장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구강 위생이 제일 중요해서 부드러운 칫솔로 매번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 양치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판되는 가글보다는 생리식염수나 중조각을 이용해서 하루에 4~5번 이상 가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내염이 너무 중등도 이상으로 심하다 하면 또 처방되는 가글들이 있어서 이를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되고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사 부작용인데 이도 구내염과 비슷하게 장 점막세포가 항암제로 인해 손상받아서 장 속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쏟아지는 완전히 물 같은 형태의 변이 하루 2~3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조절이 필요한데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설사는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설사를 많이 일으키는 약제는 5FU, 젤로다, 이리노테칸, 얼비툭스, 이레사 등의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처방되는 경구 표적 항암제들도 설사를 부작용으로 갖고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부작용 관리 방법으로는 일단 탈수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 유제품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있을 때 계속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자, 바나나, 오렌지 등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2~3회 이상 반복이 된다 그러면 로페라마이드라는 지사제를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페라마이드의 복용법은 처음 드실 때는 2알을 한 번에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멈추지 않을 때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이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8알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도 설사가 지속될 때는 응급실에 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사와 반대되는 변비인데요. 생각보다 변비도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변비를 주로 잘 일으키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빈크리스틴 또는 나벨빈 이런 약들이 있어서요. 이런 약을 맞는다고 하면 변비가 잘 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오코돈, 옥시코돈, 펜타닐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변비가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항암으로 인해서 피로감 등으로 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오심구토 등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또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는 우선 물 많이 드시고 섬유질 많이 함유된 음식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변완화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염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이나 좌약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기간에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 부작용이고 첫 번째로 탈모인데요. 이는 사실 약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고요. 보통 이제 머리가 빠진 항암제를 맞는다 그러면 항암제를 처음 맞고 2~3주 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건 항암 치료가 종결되고 1달 반에서 2달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요. 머리 빠지기 직전에 머리 두피가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빠지게 하는 고위험의 항암제로는 아드리아마이신, 이포스파마이드,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이 있습니다. 탈모 관리 방법으로는 우선 빗질을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염색이나 파마는 머리가 현재 많이 빠지고 있다면 별로 권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하실 때 두피가 많이 약해질 수 있어서 모자나 스카프를 사용하시고요. 완전 탈모가 일어났을 때는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머리가 많이 빠진 항암제를 맞는다고 이제 항암 치료 시작 때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미리 가발이나 모자, 스카프 등을 준비해 놓고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 발진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발진 나고 이런 것들이 항암 부작용으로도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암세포뿐 아니라 피부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부 발진이 잘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항암제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하는 항암제들인데요. 뭐 이데사, 타세바, 얼비툭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오시머티닙, 타그리소 같은 항암제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이레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피부 발진 부작용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사지 말단부부터 이제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좁쌀 여드름 양상으로 얼굴 주변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사실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정말 너무 심하다면 교수님과 상의하여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고를 바르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건조하면 사실 위 증상들이 더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장시간의 뜨거운 목욕은 사실 너무 자극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최대한 자극이 덜 가게 부드러운 면소재의 옷으로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자외선 노출은 또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햇빛을 보시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나가실 때 꼭 선크림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이나 손등 같은 데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 그리고 화장하실 때 화장품은 알코올 제외한 화장품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손톱들도 많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캔을 손톱으로 따는 듯한 그런 행동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피부 병변을 짜거나 긁거나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족 증후군인데요. 이도 피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손바닥, 발바닥이 붓고 부으면서 이제 벗겨지거나 심한 경우 물집 잡히고 이제 궤양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으키는 항암제가 젤로다, 그리고 수텐, 넥사바 등의 경구 항암제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이 증상도 부작용이 건조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손하고 발에 보습제를 정말 하루에 4-5번 이상 수시로 발라주셔야 되고 손발에 압력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또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맨발로 걷지 마시고 부드러운 양말이나 푹신한 실내화 이런 것들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도 딱딱한 구두보다는 푹신한 운동화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빨래나 걸레를 짜는 행동 조심하셔야 되고 뜨거운 자극이 있을 때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탕목욕, 족욕, 좌욕, 반신욕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고 미지근한 물에 씻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요. 물집이 생겼을 때 함부로 터뜨리지 않고 만약에 터졌다면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비크림 같은 연고들도 많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처방을 해드리니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교수님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발톱 변화인데요. 항암 기간 중에 이제 손발톱이 검게 착색되거나 누렇게 변하거나 또는 표면에 줄이 생기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잘 들뜨고 건조해져서 쉽게 부서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는 손발톱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왼쪽은 이제 도색탁세를 맡고 있는 환자분의 손톱 사진인데요. 검게 착색되고 각질들이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다 들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딩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떨어지려고 덜렁덜렁거리고 있어서 저렇게 이제 밴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레사 항암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의 이제 조갑주의염, 피부 주변으로 염증 생기는 그런 부작용 사진인데요. 정말 심한 경우의 사진이기는 하지만 간혹 저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렇게 집안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장갑을 착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샤워 후에 이제 손발톱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자르셔야지 그냥 자르면 건조해서 부스러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짧게 자르시다가 이게 안으로 파고들면서 내성발톱처럼 안쪽을 파고들고 염증 생기하고 곪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좀 여유 있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니큐어는 손발톱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권해지지는 않습니다. 보습제나 손톱 영양제 등은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 항암이 중단되면 다시 회복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초신경계 독성으로 해서 손발 저림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는 항암제 영향으로 말초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손상받아서 손끝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증상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모래알로 비비는 것 같다, 가시로 찌르는 것 같다, 동상 걸린 것 같이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주로 이를 일으키는 항암제는 아브락산, 옥살리플란틴, 도세탁셀, 파클리탁셀 그리고 빈크리스틴 나 나벨빈 같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부작용 관리 방법으로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는 증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증상들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화상이나 외상, 날카로운 것 베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옥살리플란틴 같은 항암제는 특히 차가운 거에 노출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차가운 거를 만지거나 또는 먹거나 하는 것들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필요시에는 증상 조절하는 약이 처방되기도 하고요. 정말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면 항암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육과철통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이제 항암제들이 일반적으로 근육관절통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세탁셀, 파클리탁셀 등이 있습니다. 이게 항암제 맞고 보통 2에서 3일 정도 지나고 큰 관절 같은 데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요. 한 주 이내에 생겼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가 들어간다면 보통 예방적으로 진통제가 먼저 처방이 되게 되져서요. 증상이 있다면 참지 말고 처방된 진통제를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로감인데요. 이는 이제 암 환자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부작용이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기는 한데 정말 이게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항암제 맞고 2, 3일 정도 기운이 떨어지고 처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항암제 종류나 또 개인의 체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피로를 느끼면 그때그때 휴식을 취해주시고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낮잠은 최대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사실 더 처지고 피곤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가볍게 산책 위주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사실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와 여러 가지 기분 전환하는 취미 생활들도 도움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의 부작용으로는 이제 간, 신장 등 장기 독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항암제들은 대부분 간이나 신장에 부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매번 항암제 맞기 전에는 꼭 혈액 검사를 통해 간이나 신장에 대한 기능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수치들의 문제가 있다면 항암 치료가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항암제에 따라 사이톡산이나 이포스파마이드라는 항암제를 맞는 경우에는 출혈성 방광염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혈뇨, 배뇨곤란 또는 배뇨시 자괴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물을 많이 드셔주시고 여기서 충분한 수분이라는 걸 1.5에서 2리터 정도 하루에 드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자주 봐주시는 걸로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식기능 변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도 역시 뭐 환자, 나이, 그리고 항암제 종류 또는 용량,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정자 수가 감소되거나 운동성이 감소되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성욕이 감퇴되거나 또는 발기부전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라기보단 항암 기간의 심리적인 영향이 좀 더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일시적으로 생리가 끊기거나 또는 이게 조기 폐경으로 이어져서 불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는 사실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마다 용량마다 다 달라서 젊고 이세계획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꼭 미리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민간요법, 대체요법에 대한 예고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효과에 대한 충분히 안정성이나 뭐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시면 항암 기간에 잘못 병행을 하시게 되면 간이나 신장의 기능 부담이 되면서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항암 치료의 뭐 지연이나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도 포함이 되고 똑같은 식품이어도 즙이나 다림물, 뭐 엑기스 등의 형태로 고용량을 드시는 거는 삼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것만은 꼭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증상들의 리스트인데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정도 지속될 때 또는 그냥 열을 쟀는데 39도가 넘거나 40도 가까운 고열이 지속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에 꼭 와주셔야 되고요. 출혈이 조절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지사제를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8번 이상의 설사가 지속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의식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24시간 이상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는 탈수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은 마쳤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안병원 종양내과센터 교육상담실의 교육간호사 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